국제 뉴스 알아볼 시간입니다. 경제부터 외교, 산업까지 밤사이에 또 어떤 내용들 있었는지 쭉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조금 전에 전해졌던 소식이죠. 골든돔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골든돔 이제 듣자마자 아이언돔이 먼저 떠오르긴 했거든요. 비슷한 그렇죠. 맥락인가요? 네. 네. 아이언돔이 그동안에 이제 뭐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그 하마스 전쟁 때도 그렇고 조금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1월 27일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을 해서 미국은 골든돔, 트럼프는 거기 골드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오늘 새벽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기 임기 중에 배치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핵탄두를 포함해서 뭐 ICBM,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가장 앞선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 그 극초음속, 그다음에 첨단 순항 미사일 모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주 기반 MD 체계 골든돔을 재임 중에 가동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위협에 대비한다. 큰 그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레이건 때 이른바 스타워즈 가지고 그때 뭐 한 40년 전에 그 추진을 하다가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서 레이건의 40년 전 구상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무리하겠다 이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밝힌 것도 1,75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236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77조 4천억 원이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250억 달러를 지금 이제 미국 하원에서 처리 중인 그 예산 감세 법안 그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게 예산위원회에서 공화당 반대표 때문에 한동안 한때 반대가 됐다가 이제 다시 됐죠.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이거 반대하면은 퇴출시키겠다 그때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골든돔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100% 메이드 인 USA로 하겠다는데 글쎄 이게 지금 얼마나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80년대 뭐 레이건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던 일인데 예산도 부족했고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우리는 뭐 완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배석한 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게 핵 공격도 요격이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전쟁 분위기 자꾸 높아지면서 핵무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지 그 점을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든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3단계로 진행하고 7월 전 잠정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국하고 합의를 했지만 별로 임팩트가 크지 않고 중국도 지금 뭐 휴전 상태인데 지금 뭐 중국이 조금 계속 지금 좀 애를 태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인도를 바짝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가 어제 그 인도 쪽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서 그 3단계로 진행을 해서 상호관세 유예가 7월 초에 끝나는데 그 전에 잠정 합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를 올 가을에 인도를 방문할 때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대체적인 건 다 완료를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소식통 얘기는요. 7월 전에 그 산업재라든가 일부 농산물 그다음에 품질 관리 같은 그 비관세 장벽 포함해서 잠정 합의를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목표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정 합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합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올가을 그 쿼드 정상회담 때문에 인도를 방문할 때 협정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의회 비준 과정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게 이제 미국 백악관 목표인데. 글쎄,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상공장관이 현재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걸림돌로 좀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도 있다고요? 인도가 뭐 무관세도 제의하고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 파키스탄하고 지금 무력 충돌이 물론 휴전이지만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보기에는 인도가 그렇게 예상처럼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이고 아시다시피 인도는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타결될 거라는 얘기가 백악관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그렇게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인도와의 이 협상을
두고 관련돼서 케빈 해스 국가경제위원장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무관세 얘기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 날그 폭스 비즈니스하고 대담을 하면서 인도가 관세 협상에 매우 개방적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치를 많이 한 것도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결승선에 매우 가깝게 협상이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금주나 내주 타결되는 협상이 있어도 놀라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 굉장히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협정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임박해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보면 인도에서 물건 팔기 뭐 매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캡 헤셋 경제위원장 얘기가 우리는 인도가 다른 아시아국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방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길 바란다. 그렇게 또 해서 조금 더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스 비즈니스 진행자가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중국이 좀 관세 휴전을 했는데도 히토리 수출 제한 아직 풀지 않고 조금 이중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이 약속이 지키는지를 지금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각국과 지금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진전이 조금 없다. 뭐 이런 지금 시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 좀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나라 중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인도 있고 일본도 대표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도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국가 간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가는 건 아니죠. 대학에 보면 과거에는 협상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뭔가 좀 공개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리 해놓고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책장을 맞춰놓고 거기다 책을 끼우려고 하는 그런 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본도 뭐 계속 지금 밀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지지통신이 어제 전한 걸 보면요. 이번 주에 지금 제3차 장관급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걸로 관측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또 그 일본 그 경제재생상 이 사람이 이제 대표 단장이죠. 이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또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기 협상 타결을 미국이 거듭 촉구를 할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고 일본이 조기 합의를 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일본 쪽에 미국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반응을 보면 어제 이제 전해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좀 한 발 물러날 것이다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대로 무관세 아니면 전면 재검토 이런 쪽을 그대로 좀 관철시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쪽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요. 아카자와 요세이 경제재생상이 어제 브리핑하면서요. 지금 일본은 상호관세하고 자동차, 철강, 뭐 알루미늄 이런 거 포함한 품목관세까지 모두 철폐하라는 입장을 그동안에 고수를 해서 이제 미국하고 두 차례 장관급 협상했지만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또 브리핑에서는 그런 방침은 불변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장관급 협상 일정도 지금 뭐 일본 언론은 뭐 현재 시간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협상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교도통신은 또 그 후에 일본이 조금 좀 관세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입장을 또 보였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이 아카자와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입지를 좀 계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도 내용만으로 물론 표면적이지만 좀 보면 일본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고 고민이 좀 그런 많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도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임박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그 지금 캐나다에서 G7 그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담이 아마 내일부터 열리죠. 그래서 그거 끝난 직후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3차 장관급 협상을 갖는 걸로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베센트가 이제 미국 쪽은 협상 이제 팀장인 셈인데 베센트는 참석하지 않고 그 그리어 그 무역 대표가 일본 쪽하고 만나는 걸로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조금 그렇게 참석자 그것도 조금 뭐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짚은 바가 있지만 그 세부 내용 중에서도 자동차 부분은 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좀 고민이 깊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도통신 보도는요, 미국이 영국하고 이제 합의하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 25% 자동차 품목관세, 그런데 이제 10만 대 안에서 연간 10%로 낮춰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이 저거 봐, 자동차 관세 절대 안 된다고 우리한테는 그랬는데 저것도 잘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다는 건데, 문제는 영국이 그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뭐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일본은 지금 보면 뭐 그보다 한 10배 이상 136만 대니까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다. 그래서 그래도 자고자는 일본은 뭔가 일말의 희망을 갖고 미국에 대해서 영국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하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백악관이 그거를 넉넉하게 수용하겠느냐? 자, 계속 지금 밀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만남이 있다면, 그리고 합의 가운데 환율 문제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 가토 일본 재무상이 지난달 말인가요? 워싱턴 DC에서 저 베센트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쪽에서 전혀 환율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율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도 보도는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G7 그 재무회담 열릴 때 그때 일본하고 미국 재무장관이 별도로 만나서 환율 문제를 따로 논의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그 환율하고 관세 문제를 이렇게 별개로 해서 이른바 투트랙 네. 협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미국하고 환율 문제에 상당히 관심 있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투트랙이 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일본 환율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일본 국채 시장도 시장의 평가로는 역대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을 계기로 초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국채 시장 그리고 뭐 환율 이런 부분들, 일본 시장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일단 미국하고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일단 유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틈을 타서 유럽국들과 잇따라 접촉을 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죠? 그 백악관이 보면은 조금 미운 짓을 계속 합니다. 왕이가 보면은 뭐 잇따라 지금 뭐 덴마크 외교장관 만나고, 그리고 또 독일은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섰죠. 거기 신임 그 외교장관하고도 통화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네덜란드 외교장관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자주의 이런 거 중국은 계속 유지를 한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에 끌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유럽연합하고 이제 중국 전기차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있죠. 계속 순리적으로 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성적으로 합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외무장관도 여기 대해서 통화하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양쪽에서 계속 보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유럽국들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국들하고 잇따라 접촉을 시도하면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수호자임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 중국은 자유무역을 강조를 하고 일단 언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표면적으로는 일단 비춰지고 있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황이 반대였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면은 그 왕이가 독일 그 신임 외교장관하고 통하면서 이제 중국 외교 발표를 보면요, 이른바 디리스킹 구실로 양국의 정상적인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변칙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정상, 규칙, 다자주의 지키자는 겁니다. 네. 그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 얘기 넘어가. 그리고 이제 뭐 네. 왕이는 중국이 다자주의 이런 거에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네. 덴마크, 그린란드 영유권 뭐 이 부분도 좀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를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좀 짚어주실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덴마크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지금 그린란드 합병 얘기 요즘엔 조금 주춤한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가 덴마크 외교장관한테 그린란드 문제에서 우리는 덴마크의 주권 영토
완전성을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니까 덴마크도 중국 주권 및 영토 완전성에 계속 우리 입장을 지지해달라. 그러니까 대만 영유권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은근히 부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과의 잇따라 이 중국이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뭐 언급을 한 자리가 있었나 봐요? 어제가 이제 취임 1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에 취임할 때도 중국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면은 뭐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동등한 존중이 보장되면 기꺼이 중국과 교류 협력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대화가 뭐 가능하다. 추구한다. 그런데 뭐 조건으로 혹시 붙인 말도 있습니까? 어떤 얘기? 글쎄 뭐 추가로 더 특별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동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계속 했고요. 근데 뭐 중국이 뭐 즉각 여기에 대해서 뭐 냉랭한 반응입니다. 네. 그 국무원 이제 대만 사무판공실 여기가 이제 대만 문제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기 대변인이 양안 협상과 대화는 뭐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먼저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건 뭐 기존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대변인 얘기는 대만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그런 엄연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통일한다. 이것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대만 총통 라이칭더 어제 취임 1주년째 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1년 어땠는지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어떤 얘기 좀 나오고 오해신 있습니까? 분석도 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디나 뭐 요즘에 지도자들 다 힘들지만 네. 양안 긴장 뭐 그동안에 뭐 중국이 여러 번 군사적으로 봉쇄했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 지금 뭐 대만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죠. 이런 그 삼중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 라이칭더가 얼마 전에 양안 관계 얘기하면서 무슨 인수 합병론을 하나 이렇게 탁 던진 게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기업이라고 치고 대만은 중소기업인 셈인데 그러면은 중국이 당신네가 우리 회사 이게 이제 대만이죠. 대만. 이거를 네. 합병하고 싶으면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유를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1야당 국민당 네. 주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대만 팔아넘길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주 조금 좀 궁색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대만 하면 최근에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컴퓨텍스 2025 뭐 이걸로 일단 언론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 AI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거듭 밝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려서 그런지 특히 이제 AI 허브 이걸 또 바짝 쥐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그 컴퓨텍스 2025 네. 이제 공식 시작이 됐죠. 나흘간 일정입니다. 개막 연설을 하는데 대만이 글로벌 AI 중심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통신 AI 산업망이 우리는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투자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뭐 기조 연설을 했고 많이 회자가 됐고요. 뭐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 대만 신사옥 얘기도 했고. 네, 총통이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만에 투자했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바로 전날 글로벌 운영센터를 타이베이에 세운다고 해서 너무 기쁘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가 관세로 인해서 글쎄요, 많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춤한다라는 인상이 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신흥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건 사실 여러 분석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분석은 그렇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월가 쪽에서 보면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목소리가 신흥시장 아직 약발 있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블룸버그가 이걸 전하면서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가 올 들어서 지난주까지 한 1.3% 상승한 걸로 되어 있죠. 네. 반면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 MSCI 신흥시장 지수는 같은 기간에 9% 오른 걸로 비교가 됐고요. 올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 몇 년 추세하고는 좀 대비가 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단 2020년 3월 말 이후에 S&P 500이 한 130% 올랐는데 MSCI 그 신흥 그 지수는 38%. 그러니까 앞서 추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그 신흥시장에 초점 맡은 그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도 블룸버그가 상기시켰습니다. 네.
뭐 한국 언급도 됐고 튀르키예, 사우디 이런 거명이 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뭐 BOA도 그렇고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신흥시장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그다음에 사우디를 거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괜찮다 하면서 펀더멘털이 비교적 탄탄하고 대외 부채 수준도 낮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신흥 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이 흐름이 계속 될 것이다라는 의견일까요? 그 모건 스탠리 쪽에도 그렇게 드디어 신흥시장 랠리에 그 촉매자가 생겼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달러 약세, 신국 주식 수익률이 한 3분의 1 가량을 이제 뒷받침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신흥시장이 다음 강세장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아직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AQR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신흥시장에서 현지 통화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한 6%, 달러로 미국 증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같은 기간에 한 4%로 예상되는데 그거보다 좀 낮겠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내다봤습니다. 네. 주의할 점도 그리고 반대 의견도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뭐 늘 그런데 네. 뭐 아무래도 흐름 변화가 어떨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정치적인 격번 문제, 지역 위기 같은 것도 해서 잘못하면 올 들어서 그 신흥시장 수익률 쭉 나온 게 반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상 월가 조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서 신흥국 주식 발행량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홍콩 항생과 중국 본토 쪽을 또 비교하는 것도 있던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랬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주까지 항생 지수가 한 116% 정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에 그 중국 본토 CSI 300주가 지수는 1.2%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수익률 격차다 하면서 이 원인을 딥시크 돌풍으로 중국 기술주 랠리가 이제 되고 나서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그 IT 그 챔피언 기업들이 중국 아닌 홍콩, 미국 쪽으로 상장되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 자금도 최근에 AI 붐 때문에 홍콩 증시로 많이 이동한 게 아마 네. 그런 배경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되는 이제 분석인데 신흥시장 주식 비중은 줄이고 미국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 웰스파고는 네.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 올 들어서 신흥국 주식이 S&P 500 지수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흥국의 상대적 초과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와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되면은 달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 들어보면 다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참 투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네. 선진국 쪽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있다는 것 플러스 네. 최근에 유럽 재정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죠. 상장사 두 곳 보유 주식 3억 6,100만 달러 가량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걸 처분키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24억 원어치라고요? 네, 네. 월가 큰 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이 러트닉 장관이 지금 금융사 BCG 지분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 어치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뉴마크 지분도 우리 돈으로 한 1,800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쪽 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명분 자체가 직무 수행 과정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좀 밝힌 건가요? 그렇죠. 네. 뭐 그건 뭐 이미 규정상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네. 이 특히 이제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이거 조이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탁을 하고 아들이 그 그룹 회사 CEO인데 아들한테 관리를 또 맡겼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러네요. 일단 이런 회사들이 전부 주식을 되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 아들 부시 때도 그때도 헨리 버슨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골드만삭스 CEO 하다가 재무장관이 됐죠. 그 들어가면서 그때도 보유 지분 한 5억 달러어치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이 국제뉴스 시간 통해서 꽤 여러 번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일본 여행을 좀 취소하는 이런 흐름으로도 이제 이어진다라는 보도가 꽤 나와서요.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에 7월 대재난이 온다 이런 뭐 예언 아닌 예언 같은 게 좀 퍼지면서 여행 취소가 좀 많아지고 있다고요? 지난달이죠. 일본 정부가 전문가 검토 거쳐서 이른바 난카이 해곡 대지진 그 예측 피해 추정치를 바꿔 좀 더 높였죠. 그 30년 안에 규모 9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을 한 80%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사망자가 한 근 30만 명, 피난민도 한 2,230만 명 정도, 뭐 경제 피해는 엄청나다는 그런 이제 예측을 내놓고 대비를 하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일본의 그 다츠키 료라고 71살인데 이 사람 이제 열이 많은 건데 은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예지력이 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낸 게 있거든요. 네. 2021년 개정판에서 오는 7월 이게 이제 다음 달이죠. 그 2011년 도호코 대지진 때 발생한 것보다 3배 더 강한 쓰나미가 올 것 같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보면은 당시 그 쓰나미가 평균 높이가 한 10m였고 어떤 곳은 뭐 40m가 넘게 해서 그때 뭐 엄청난 인원이 희생이 됐거든요. 네. 그거의 3배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관광업계 막 그냥 뭐 특히 중국하고 홍콩 쪽에서 막 예약 취소, 항공편 뭐 감편 이런 그 충격이 와서 일본 관광업계가 지금 아주 울상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해서 맞췄다. 근데 2011년 3월에 이제 맞췄는데 그 다음에 이번 7월에도 대재난이 온다라는 것도 책을 통해서 이제 이 냈다라는 사람이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본 네. 미래라는 초판이 1999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예언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주 시기까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1995년에 고베 지진도 예언을 해서 맞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프레드 머큐리 사망도 예언을 해서 맞춘 걸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른바 뉴 바바 방가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 바바 방가는 불가리아 사람인데요. 1996년에 이제 돌아갔는데 체르노빌 원 참사하고 9.11 테러, 그다음에 2000년에 발생해서 그 승무원 전원이 죽었던 그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코 침몰도 예언을 해서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츠키한테 이제 뉴 바바 방가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 방가라는 사람은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올해 유럽에서 전쟁이 난다는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만화가니까 예언가 글쎄요. 어쨌든 근데 맞췄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산업계가 좀 움직임이 있다. 뭐 여행 취소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콩 뭐 풍수사도 네네. 오는 6월 8월에 뭐 일본에 지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좌우지간 지금 워낙 세상이 요즘은 뒤숭숭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게 막 좀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오늘도 다양하게 전해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